박지훈입니다. 박지훈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안녕하십니까, 뉴스킹의 박지훈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춥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봄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기온 영하 1도인데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릅니다. 자, 오늘 뉴스킹 2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성공 또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는 정치킹 시간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비명계 이탈표 또 살생부까지 위기의 민주당 또 현상 대응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부 당대표 시간에는요, 정미경 전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출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폭풍,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땅 투기 의혹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소식은 민주당 관련 소식입니다. 자, 헌정사상 최초로 3.1절에 국회가 열렸고요. 또 이를 소집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네, 민주당에서 해외 순방을 간 사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더 좋은 미래라는 정파에 소속된 의원 20명 정도가 3월 2일 오전에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을 해서 2박 3일 워크숍을 갖고 네. 오는 4일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에 출국한 의원들이 있는데요. 정청래, 고민정, 조승래,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은 현재 무소속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 이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나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안민석, 임종성, 강민우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윤미향, 양정숙 의원은 지난달 28일에 일본 도쿄로 출국을 해서 2일 귀국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세 갈래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밖으로 지금 나간 상황인데, 지금 더 미래 이 강훈식 의원이 대표인데요. 뭐 입장문에서 보니까 미뤄왔던 일정이다. 그리고 네. 당의 진로하고 총선을 논의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총선 논의하기 위해서 베트남 하노이를 가요. 네네. 그리고 지금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좀 뒤숭숭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이들 의원들은 국회 경비가 아니라 비용을 참석한 의원들이 부담을 했다라고 본인 경비로 간다는 거예요? 강조를 했는데, 그 말인즉슨 사실 거꾸로 보면 이제 국회나 의원의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정당의 선거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간 건데, 예. 사실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 때문에 당이 뒤숭숭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년 총선 준비, 선거 준비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가 가닥이 잡혀야 전략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도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한가, 뭐 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해외 어디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시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민생 처리가 급하다고 하면서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민주당 소집을 했는데 네. 이러면서 여기를 가버리면 결국 방탄 논란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네, 3월 임시국회가 3월 1일부터 소집이 됐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2월 임시국회가 이어져서 3.1절까지 간 적은 있지만 3.1절의 공휴일에 이렇게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막상 열었는데 해외로 나가는 의원들도 있었고 또 공전 중인 그런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왜 그러면 굳이 3월 1일부터 열었느냐.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제 민생 법안을 처리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일정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리는데 이 재판은 20대 대선에서 허위 발언한 이거 공판이 오늘 처음 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발언 두 가지 때문에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 김문기 개발 1처장
대해서 몰랐다라는 질문을 답변을 했는데 그렇죠. 김문기 처장과 같이 뭐 출장을 다녀온다거나 이런 흔적이 나와서 그것이 과연 허위 사실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됐고, 두 번째는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련해서 성남시 쪽의 재량과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얘기를 했던 거는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발언, 이것 때문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재 기소가 되어 있고 첫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재판에서 이 크게 공직선거법상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제 될 네. 건데, 당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아니면 떨어뜨려야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때, 공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제 문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당선 무효형 받고요. 네. 더 나아가서 뭐 이거 당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 대선 비용 434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게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 그리고 알았다면 아니 뭐 이게 주관적 네네. 있지만 이게 당선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막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건희 여사 수사 이야기입니다. 자, 코바나 컨텐츠 기획사인데 이 대기업의 협찬 의혹 네. 모두 무혐의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논란이 돼서 수사를 했던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코바나 콘텐츠 기획사가 전시전을 열었던 것을 네. 살펴보면 2015년 마크 로스코, 2016년 르 코르비지에,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네. 2019년 야수파 걸작선, 이 4개 전시회에 대한 의혹이 있었거든요. 예. 일단은 르 코르비지에 전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네. 나머지 3건의 전시회 협찬 의혹에 대해서 이번에 3월 2일에 무혐의 처분이 마저 내려졌습니다. 자, 이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결국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또 검찰총장으로 역임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건 뇌물성 후원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거고, 네. 그래서 고발이 됐던 건데, 결국은 지금 그 회사들, 일부 회사들이 수사를 받은 거는 맞는데 이게 부정한 청탁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네요. 네, 검찰이 밝히기로는 이제 뇌물성 여부에서 대가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협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협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찬 받는 과정이 정상적인 업무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당시에 김건희 전 대표가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네. 결국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제기되는 의문이랄까요? 이런 문제는 이제 조국 전 장관 그렇죠. 사례인데요. 예. 예, 민정수석 당시에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딸이 받았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그렇죠. 위반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요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요거는 뭐 제가 법률가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당시에 원래는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그 부분은 이제 무죄가 되고요. 네네. 대신에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제 선고가 된 상황인데, 네. 결국은 이제 이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정당한 계약이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네. 노한정 교수가 당시 부산대 교수였는데 권한 없이 장학금을 200, 200씩 600을 줬다라는 그 부분이고, 네. 여기서는 협찬 계약 자체가 정당했기 때문에 코바나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뭐 제3자 뇌물죄도 아닐 뿐더러 또 그리고 청탁금지 위반도 아니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설명이긴 한데 네. 막 썩 그렇게 100% 납득은 사실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바라보기 나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은 돈이 그 공직자 배우자한테 갈 때부터 성립하는 범죄인데 협찬이 금액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가장 문제가 보면 강제 수사 같은 걸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포렌식이라든지 그게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수사는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네. 수사를 했고, 이제 커버나 콘텐츠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네. 검찰의 설명으로는 이제 이쪽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뭐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제 수사를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뭐 그리고 이제 서면 조사 2번을 진행을 했는데 반드시 출석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 또 장모 최은순 씨 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많은 또 국민들이 이 검찰 수사가 이게 공정한 거 맞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네.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뭐 어떤 속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번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에서는 무혐의라고 할지라도 일단 주가 조작 의혹 이 부분은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네.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일단 밝혔고 앞으로 더 엄정하게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의혹은 또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하고는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론 이것도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정황이라든지 또 거래 내역이라든지 여기서 의문이 풀리지 않은 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또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야당은 애당초 예정된 면죄부 처분이다라고 검찰이 얌전한 수사 끝에 꽃길을 깔아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야당 준비하고 있는데 이 네. 내용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작년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준비를 할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말고도 네.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이나 또 허위 이력 의혹까지 포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의 규모가 최순실 국정농단 규모보다 조금 더 큰 아하. 그런 규모였었는데 글쎄 이 부분이 들어갈지 말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당하고 합동으로 준비를 하게 돼서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정의당 쪽에서는 일단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바나 콘텐츠 문제까지 포함될지는 상당히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임은정 검사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참석을 했는데 이 검사 같은 경우는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죠? 네, 일단 이제 뭐 그 절차만 살펴봤을 때는 네. 7년마다 있는 적격 심사를 받았고 이제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직무 수행 능력이 낮다라는 판단을 받고 심층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혹시 임은정 검사가 뭐 내부 검찰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로했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의혹이랄까요? 이런 게 또 제기가 되면서 이번 심사에 또 크게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또 네. 쟁점이 있었는지요? 네, 일단 쟁점이 됐던 부분은 예.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2016년 1월에 적격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네. 2015년 성적까지 근무평정까지 반영이 됐다. 뭐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근데 반대편 입장에서는 이제 F 평정이라든지 아주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심사위원회 붙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양 의견이 맞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결국에 적격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네. 이번에 이제 적격 판정이 결국에는 내려지는 그런 결과를 맞았습니다. 적격이 됐는데 이 심사에 앞서서 임 부장검사 SNS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순신 전 검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은 이제 뭐 정순신 전 검사도 국가수사본부장 적격자로 무사 통과시킨 법무부 아니었느냐, 아하.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형평성의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역을 하면서 그런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도 검찰 고위직으로 가거나 높은 자리로 갔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번에 어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임 부장 검사가 언급했던 정순신 전 검사 소식도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아들 학폭 관련해서 경찰이 정 변호사 수사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정 예. 변호사를 고발을 했는데요. 그 고발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질문지, 그러니까 아하. 답변서를 내는 질문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소송에 걸려 있었는가 그런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순신 변호사가 없다라고 밝혔었죠.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혐의를 일단 적용을 그러니까 시민단체 입장에서 예. 적용을 해서 고발을 했고 예. 이제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사건이 배당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 학폭 사건, 그 행정소송 사건이 아니라 네.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할 때 서류 기재할 때 이거 뺐던 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된다고 고발 조치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채용 네. 절차법 위반 혐의로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윤희근 청장이 추천을 한 네. 최종 추천을 한 인사였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네. 정순신 변호사의 어떤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랐던 것인가, 네, 그리고 무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추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이제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달라라고 이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뭐 채용 절차법 위반 네. 이걸로 지금 이 경찰청장까지 지금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또 이게 범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관련한 보도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전학 처분이 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과정에서 계속 불복을 하니까 수차례 수정이 되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시간을 끌었다 이 말인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 징계가 내려질 때도 재심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 변호사 쪽에서 했었고 그리고 재판까지도 나중에 가게 되는데 일단 좀 이 날짜들을 살펴보게 되면 1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이 조처가 네. 내려진 것을 보면 2018년 3월 22일자로 서면 사과하고 전학 조처가 내려지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최종 기재된 것은 6월 29일 그러니까 3개월 뒤입니다. 예, 이런 불복 절차 진행을 통해서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끌었고 네. 시간을 더 끌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식 서류에 기재가 됐다. 예, 이 과정이 나타난 것이죠. 뭐 어쩌면 그 학생 기록부 생기부라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늦게 기재가 됨으로써 이제 사실 뭔가 이익이 되거나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가 네.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이거 말고도 지금 한 언론사 단독 보도입니다. 정순신 아들 그 학폭 피해자 2명이 있는데 대학을 못 갔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전학도 했다고 하고요. 네, 예. 주로 많이 알려진 첫 번째 피해자의 경우는 네. 2017년에 피해를 입었는데 2018년, 2019년 2, 3학년 일대에 결석을 반복을 했었다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전학 조치가 이제 가해자 쪽에서 전학 조치가 빨리 되지 않아서 등교하지 못한 날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2019년에 3학년 과정을 마치고 2020년 2월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해 그리고 그 다음 해 모두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예, 아마 이 피해의 여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정 변호사 아들은 2020년도에 이미 서울대 진학을 했다는 그렇죠. 것이죠. 나머지 예. 피해자들은 못 가거나 그 다음에 못 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 학생의 경우는 결국에는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갔고 결국 네. 못 견디고. 예. 자 결국 이게 지금 학폭이고 아빠 찬스가 되거든요. 네. 서울대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 사태 자체가 정순신 사태 자체가 MZ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한데 이 전 네. 대표가 윤 정권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또 보였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고 전당대회 변수가 아니라 정권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MZ 세대에 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짚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인사 검증에 대한 상당한 권한 책임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를 시켰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인사 부분에 대한 사태에서 비롯돼서 한동훈 장관 또 정치적으로 부담이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좀 시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대통령실이 이걸 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로 하면 네. 그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좀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사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순신 변호사의 의혹에 대해서 몰랐고 이제 경로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또 학폭에 대한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제 거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국민들 앞에서 인정하고
뭐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 하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장해찬 후보인데요. 불법 레이싱 모임 논란 이게 네. 전당대회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논란은 계속 될 예. 것으로 보이고 그 레이싱이 과연 불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레이싱이었는지 이 부분은 어제도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네. 측 인사들이 굉장히 의혹을 또 제기를 했거든요. 천하람 변호사는 뭐 한문철 TV한테 물어보겠다라고 네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란 자체는 네. 빠르게 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당원 100% 경선으로 치러지고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근한 사례로 김기현 후보의 KTX 땅 땅투기, 예. 의혹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3월 8일 전당대회가 임박했기 거의 때문에 다 됐기 때문에 예, 이게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지 이것은 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서머네드피아 얘, 너 얼굴 좋아졌다. 관리 좀 받나 봐. 특허 관리 좀 받았지. 신경 쓰이는 특허 연차료 관리. 애니파이브 원스톱 통합 관리로 얼굴 확 피세요. 유지비는 낮추고 품질은 높이고. 대한민국 특허 관리 선도 기업. 애니파이브 아침 시사의 신흥 강자 뉴스 킹 오브 킹을 골라주세요. 1번 마틴 루터킹, 2번 발레파킹, 3번 인터넷 뱅킹, 4번 뉴스 킹. 박지원입니다. 평일 오전 7시 15분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애청자 여러분이 모두 뉴스 킹. 저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현웅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최근 마약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끝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입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마약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사회재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 안심이 기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합니다. 구축형 ERP 고객 만족 K-언트 구축형 MES 고객 만족 K-언트 유통 ERP 제조 ERP 우리 회사 솔루션 K-언트 우리 회사 솔루션 K-언트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가 없다면 닷새 후 결과가 나옵니다. 자, 내일 4일부터 나흘 동안 본경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서 모두 5명 선출을 하는데요. 후보로 뛰고 있는 조수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의원님. 출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오랜만에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제 수도권을 끝으로 합동연설에는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부터 본경선 투표가 시작되는데 이제 선택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도부 입성 자신 있으신 거죠? 선거라는 거는 크든 작든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은요. 너무 초반부터 조수진은 안정권이다라든가 아니면 여성은 3위 안에 들지 않아도 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굉장히 저로서는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조직표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꼭 2표 중에 1표를 달라. 그리고 우리가 내년 4월까지 총선 전까지
제1의 전장은 국회다. 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하고 왜 조수진이어야 하는가 이 점을 좀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표를 달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여전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연설도 보면 목소리도 좀 쩌렁쩌렁 힘이 느껴지는데 혹시 좀 힘들고 이런 건 없습니까? 계속 연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글쎄요, 그 연설은 사실 목소리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뭐 막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다만 이제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비전과 구상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여당 지도부고요.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겨야만 좀 완전한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전과 구상이 들어있다. 제가 좀 제 장점을 좀 칭찬한다면 조금 멋쩍습니다만 칭찬해 좀 주십시오. 그 부분이 다른 분들과 좀 차별화가 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어떤 전략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잘 전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끊기면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그 총선 승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구상을 제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좀 보면 이른바 친윤계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5자리를 다 찾을 수 있는가, 최고위원 자리. 뭐 이게 지금 아마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이 이준석계라고 알려진 천하용인, 특히 허은하, 김용태 이 두 사람 합류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 반응은 좀 어때요? 우리 뭐 박지훈 변호사나 언론에서는 들어와서 분탕질하면 재밌겠죠. 아유, 그렇죠? 재미는 아니고요. 얘기는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우선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친윤해야 되죠. 그리고 비윤 반윤이라고 분류되는데 항의도 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는 듯한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당 내부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는 내가 출마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를 대리 출전했어요. 그것도 당대표 시절에 그 내부 총질과 성상납 무마 시도, 이것이 확인돼 가지고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당대표인데, 그런 성찰과 반성 없이 그 사람이 대리 출전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당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어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어떤 상대 후보를 원색 비난하고 자기 비전과 전략은 없잖아요.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설은 내가 하는 것이 남이 써주는 것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꾸 뭐 누군가가 합류할 수 있을까 여부 뭐 이런 걸 자꾸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습니다만 정말 그 윤석열 정부의 첫 여당 지도부답게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그 어떤 총선 승리에 대한 전략 이런 거를 내놓지 않는 것을 우리 당원들께서는 유심히 관찰하실 거다. 저는 당원을 믿습니다. 당원들은 좀 안정적인 지도부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 좀 청년책으로 나가고 있는 장해찬 후보를 이기인 후보가 집중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검증이라 볼 수 있는지 또 네거티브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원색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난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비난이죠. 그럼 내부 총질이에요. 그 누구에게 득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그 후보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한들 뭐가 도움이 되죠?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굉장히 낯이 뜨겁더군요. 어떤 내용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 다들 보면은 합동 연설에서 그게 연설입니까? 아니 그러려고 전당대회 출전한 거예요? 그리고 선거라는 게 누구 꺾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안 해요. 달리기 시합할 때도
나의 목표가 있는 것이지 누구 꺾어 넘어뜨리겠다 이렇게 안 합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네. 자, 불법 레이싱 그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 얘기도 네? 지금 계속 불법 레이싱 관련돼서 장해찬 후보가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군요. 제 선거가 지금 급해서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선봉장 아니면 안정적인 그런 어떤 최고위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뭐 이준석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만약에 계속 그렇게 다 친윤계로 다 채워지면 당이 용산이 원하는 얘기만 들어주는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우려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네. 우려가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이죠. 그리고 제가 우리 박지원 변호사나 YTN에도 당부를 드립니다만 내부 총질과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당이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목소리가 지금 건강합니까?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비주류는 만들어서라도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조순영 의원처럼 미스터 쓴소리 이런 분들의 존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 대리인들 건강한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게 내부 총질이고 또 권력 투쟁 아닙니까 그게? 본인들이 주류 좀 돼보겠다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당 민주주의라고 포장하려고 해도 예. 당원들은 속지 않는다. 국민도 속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정순신 임명 관련돼서 이런 경우 좀 대통령실한테도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정순신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만 해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예.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뭐 정권을 위협하는 뭐가 된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사안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순신 변호사 문제는 저부터가 네. 여당의 일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추방돼야 될 큰 병폐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학교 폭력의 이른바 아빠의 입김, 아빠의 영향력을 투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공직 후보 스스로가 이 부분을 내가 공직 후보로서 과연 적합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참 적어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공직 후보자의 검증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또 각 대학도 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해야 이 학교 폭력 근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게 무슨 뭐 윤석열 정부의 뭐 전복하는 어떤 위협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계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다. 차라리 그냥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예. 드시군요. 마지막으로 천하람 후보 얘기 한 번만 질문 좀 드려보면 자꾸 이준석 대리인에 대해서 저보고 논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누군가의 대리인에 대해서 최고위원 후보로서 왜 제가 자꾸 그런 데 대해서 언급을 하고 논평을 하죠? 네. 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권력 투쟁하는 거예요. 막 치받고. 네. 자, 당대표 당을 위해서 무슨 건강한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관련해서 김기현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된다면 이 KTX 울산 땅 투기 얘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해 가을이죠. 네. 제가 법사위에서 네.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철험의 강경파 의원들이 뭐 PPT 띄워놓고 제기하는 거 있었죠. 네. 그때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98년인가요? 그러니까 정계 입문 한참 전에 산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권력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까지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의 원내대표였어요. 네. 만약에 울산 당에 투기가 있었다면 불법적인
권력형 어떤 투기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내버려 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공작하는 분들이 그냥 뒀겠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상식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뭐 총선 때까지 이 얘기가 좀 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총선 때까지 예. 나오고 안 나오고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이준석에 달렸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뭔가 의혹이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아하.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장동 부패 게이트가 덮이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도부에 만약 입성하게 되면 야당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원칙이 있을까요? 야당과의 관계는 네. 우리가 국회에서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소수 아무것도 여당. 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주장과 공세가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법안 같은 거 스스로 막을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의석수 그걸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치열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검수완박법이나 임대차 3법 네. 또 최근에 양곡관리법 같은 상황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정당 국회에서 여당으로서 우리에게 협치 의사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짜고짜 당대표가 중대 부패 범죄 의혹으로 구속되기 직전인데 다짜고짜 대통령 만나겠다고만 하는 것 예. 이거는 협치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당대표 바꾸고 네. 또 원내에서는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서로가 해야 되는 것이죠. 민생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양곡관리법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무조건 남는 쌀을 정부에서 수매를 하도록 한다면 쌀의 질이라든지 농업의 미래라든지 이런 건 뒷전이잖아요. 그리고 검수완박법 시대의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점을 저는 계속해서 알려나갈 방법입니다. 알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명계원 민주당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말에 정계 개편 막이 오른다 이런 예측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근거가 좀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예. 25년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정당도 많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민주당 예. 예. 뭐 물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은 완전히 별개의 정당이죠. 돌연변이 정당이에요. 네. 그런데 총선은 남의 선거가 아니라 내 선거예요. 그런데 저런 당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박 변호사가 아닐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예. 그 김남국, 김용민, 뭐 황운하, 최강욱 이런 철음의 중심 강경파 의원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네. 대표직 내려놓지 않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당의 상징처럼 비춰진다면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짐 싸서 떠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이면은 연말쯤에는 정계 개편의 막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말이니까 예. 예. 그러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예컨대 이준석계 탈당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신당? 탈당이나 그런 거는 본인들 선택인데요. 예. 자, 철험의 중심에 그냥 뭐 아니면 말고식의 강경파 의원들 때문에 떠나는 분들과 네. 내부 총질당 만들겠다는 거. 그 어느 쪽이 그러면은 여론에 조금 호소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상납 무마 시도가 중도 확장과 무슨 관련이 있죠? 내부 총질 외에 예. 가치와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탈당을 하든 신당 창당을 하든 그거는 본인들 뭐 자유입니다만 예, 그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현명하게 생각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공천 관련해서 이 앞으로 만약 이제 김기현 후보나 이렇게 되면 공천 갈등 같은 건 좀 없을까요? 공천 갈등이라는 거는 네. 없을 수가 없죠. 무조건 있을 수밖에 네. 없다. 예. 아니 왜냐면은 모두가 다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네. 못 받는 쪽에서는 다 개혁 공천이 아니어서 내가 탈락했다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공천의 시스템을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번에 TV 토론에서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걸 말씀하셨죠? 예. 하나는 네. 후보들의 인물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께 자신 있게 상품을 내놓으려면은 도덕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가령 음주운전 문제나 세금 체납 문제, 네. 또 성사건 비위 이런 것은 지금 정부에서 발급되는 공증된 문서로서도 충분히 검증 가능해요. 네. 그 서류를 떼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그것도 안 걸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 공천, 뭐 또 낙하산 공천, 뭐 지능 공천 예. 이런 식으로 갔고요. 인물 위주 또 공천이 그리고 필요하다. 예. 또 그리고 이 인물도 인물이지만 뭐 갑자기 경기 광명 같은 곳을 청년 몫으로 할당을 한다고 해서 광명에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뭐 30대 청년을 갑자기 내리꽂는다. 그건 굉장히 오만한 태도죠. 네.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강하고 그리고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노동, 연금, 교육 등의 3대 개혁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당 개혁에 대해서 여당이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생에 호흡하는 것 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당원들에게 왜 조수진이 지도부에 입성해야 되는지 짧고 굵게 어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여당 지도부고 총선 승리를 위한 지도부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의 더불어민주당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치열해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폭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할 저 조수진에게 꼭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 그리고 서울의 당협위원장입니다. 예. 확장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입니다. 치질엔 먹는 약 치센 얼마나 좋은지 들어볼까요? 애 낳고 치질로 고생했는데 이제 편안해요. 오래 운전해도 가뿐합니다. 먹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요. 디오스민 성분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 캡슐. 치질 키우지 말고 먹는 약 치센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디폴트 옵션이 뭔데 요즘 다들 난리야? 몰라? 몰라도 됩니다. 삼성증권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면 알아서 켜고 알아서 굴려주니까.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배칠수의 여동생 배칠순 상담원이 어제는 한 5588 대리운전 고객님과의 긴 통화 끝에 노래까지 불러달라 해서 한 곡 했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배칠수 대리운전 5588 누르기가 딱 좋아. 가자. 5588 5588. 아프니만 아프니병 바로바로 1분 나를 가게 치료해. 입안이 불편하다 싶으면 초반에 바로 잡는 입병치료제 아프니벤 큐. 목이 아플 때도 각을 치료 아프니벤 큐. 코롱제약.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예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IP 부가세 별도.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에즈랜드. 온 가족이 행복해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창문을 열지 않고 아빠도 환기 타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엄마도 환기 타임 항상 쾌적하게 나도 환기 타임. 온 가족이 함께 오래 머물고 싶은 쾌적한 공간 힘펠 환기 타임. 환타하세요. 환기가전 힘펠.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병원 의약품 구매를. 블루팜 코리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블루팜 코리아. 10만 의료인의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블루팜 코리아. 블루팜 코리아를 선택하신 원장님은 진정한 명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베스트 슬립.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늘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손현재가 선택한 신혼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베스트 슬립. 얘, 너 얼굴 좋아졌다. 관리 좀 받나 봐. 특허 관리 좀 받았지. 신경 쓰이는 특허 연차료 관리. 애니파이브 원스톱 통합 관리로 얼굴 확 피세요. 유지비는 낮추고 품질은 높이고. 대한민국 특허 관리 선도 기업. 애니파이브. 우리는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인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니까요. 승강기 산업진흥으로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당신과 대한민국을 움직입니다. 대한승강기협회. 2부 마칩니다. YTN 뉴스 FM.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로 공기가 차갑지만 한낮에는 서울시 1도까지 올라 온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서인천에서 부평 사이와 부천에서 신월 사이로 출근길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인천 쪽으로도 인천요금소에서 부평 사이로 3km 구간 에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그럴듯한 가짜뉴스와 혹하는 가짜 평론이 넘치는 요즘. 고개가 끄덕여지고 자꾸만 듣고 싶어지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뉴스와 정면 승부하는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 하시죠.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특약으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캐롯 퍼마일로 보험료 다이어트. 올해는 내 차 보험 다이어트 하세요.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딱 내가 탄 만큼만 내는 캐로퍼마일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닙니다. 저거든요. 왕은 접니다. 저.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포드 익스플로러가 드리는 놀라운 기회. 3월까지 구매하시는 선착순 500분께 이자 부담 없는 구매 조건과 평생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까지 추첨을 통한 숙박권 증정과 500분 모두에게 스페셜 기프트 패키지를 증정합니다. 본 프로모션은 22년식 익스플로러 대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금 포드 코리아 공식 딜러사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37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박지원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네, 정치구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SNS를 지금 보니까 그리스 열차 사고 희생자들 애도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정부를 대표할 수는 없고 예.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은 네. 빨리 쾌유되기를 빕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예. 한없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자괴감이 든다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리스는 그때 예. 당시 47명이 희생됐는데 네. 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아하. 총리가 직접 나서서 수습을 하는데 국가 네. 애도기간으로 예. 표하고 지금 총리 자리도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네. 물론 희생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뭡니까? 이태원 12구 159명이 희생됐는데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도대체 분향소 하나 설광장이 못 차리도록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장관은 대통령은 뭐 하셨는지 저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보다 물론 그리스가 올림픽 발상지고 민주주의 발상지죠. 시작했던 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국력으로는 여러 가지로 보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보다 국민을 그렇게 졸취급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 자괴감 들더라고요. 사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태원 12구 때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정순신 임명 관련된 사태 사과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예. 정순신 얼마나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더 글로리를 네. 또 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뭐 2부가 만들어집니다. 예. 예. 나옵니다. 3월 아니, 그래서 11일 정도부터. 예. 우리가 이재호 국민의힘 전 상임고문 네. 자기 아들이 지금 현재 29살인데 네. 고등학교 때 학폭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그 트라우마에 네. 다 그러잖아요. 가해자는 잊어먹지만은 피해자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진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전에 이 강제 북송 사건 탈북어민 그 관련해서 정유용 전 실장 또 서훈 전 원장이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좀 심정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착잡합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부 후반기 네. 외교안보 라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네. 두 분만 기소가 안 되고 다 지금 서훈 실장은 구속 상태이고 네. 전부 다 기소돼서 조사받고 이런 판국이 됐으니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북 문제 이 문제를 꼭 검찰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우선 우리 박지훈 앵커도 변호사니에요? 변호사입니다. 예.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인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네. 그러나 하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네. 사실상 노태우 대통령 당시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을 함으로써 엄연히 네. 북한과 남한은 다른 나라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미국 서부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네. 모든 범죄자들이 멕시코로 도망갑니다. 아. 말 타고 도망가. 예.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면 살았다 해서 저희도 그 도망자를 어쩐지
동정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수치고 그랬는데 북한에서 18명 그렇게 사살이 아니라 그냥 네. 죽인 살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살인 예. 이런 사람들이 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추방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 판단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 적당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한 총리나 네. 관계 장관 그리고 민주당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거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방송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나섰어요. 이건 말이죠. 마치 정의용, 서훈, 김현철 이런 분들 무슨 꼭 간첩죄 지어가지고 기소된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할 말은 해줘야 된다. 물론 사법부에서 뭐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하겠지만 예. 그러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이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다 밝혀야죠.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좀 질문 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본격적인 게 많아요? 이제 진짜 본격적입니다. 그래요? 예. 민주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좀 어려울 때 더 뭉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좀 갈라지는 모양새입니다. 또 외유성 또 출장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되기는 했지만 가까스로 부결됐고 이른바 이탈표가 부결은 부결이지 무슨 네. 가까스로 부결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0.74% 이겼다고 해서 가까스로 대통령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이거를 혹시나 기획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꾸 민주당 내부에서 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해석을 해요. 의미를 달아요. 네. 또 전당원 투표제로 뭘 거취를 결정하자. 이런 얘기는 이재명 나가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분열하자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죠. 네. 이래서는 안 된다. 전화의 벽을 계기로 삼아서 지금은 민주당이 뭉치고 단결해서 싸우자. 이렇게 나가야 되고 민생과 노동 등 3대 개혁과 대북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1당답게 나가야 된다. 심기일전에서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나는 이재명 대표가 특히 아주 잘한 것은 잘한 게 뭐죠? 그렇죠. 예. 소통해서 더 나가자라고 했고 개딸들에게 하지 마라. 자제해달라. 예. 자제해달라. 이거 잘했어요. 저는 지금 현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시키자 하는 서명운동에 5만 명? 예, 박지원 같은 경우는 그만큼 모였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도 5만 명 운운해요. 이런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일을 우리 민주당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개딸들이 엄청나게 비난해요. 아, 그렇습니까? 당신도 수박이냐? 수박은 저 수박 잘 먹어요. 수박.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논쟁이 나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정자들로부터 민주당이 진보 세력이 빨갱이 취급하더냐고. 껐다가면 빨갱이 했잖아요. 용공.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용공으로 몰아가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용공으로 사실상 기소된 거예요. 이런데 무슨 수박.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해야 된다. 진짜 개딸들이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길은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길은 네.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은 다 뭉쳐야 된다. 네. 앞으로 체포영장은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당연히 나오겠죠. 앞으로 많이 하게 되면 찬성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60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건요. 예. 이번에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각 지역에 가면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 내가 이재명 특보다. 내가 이재명 측근이다. 나를 공천 준다고 했다.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총선 앞두고는 여러 사람들이 네. 활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이거 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고 다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해를 하니까요. 네. 목포에서 어제 목포 국동방송 이전을 하는데 김장원 목사님이 그렇게 오라기도 목포 안 갔습니다. 아, 목포를 안 가셨다. 어제 예. 저녁에 목포 시립교향악단 서울 연주를 하는데 거기 가겠다고 했다가 내가 안 갔습니다. 네. 제 고향 해남 진도 완도도 안 가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이 많아요. 저에 대해서도. 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기분이 좋겠냐 이거죠. 특히 내가 이재명의 최측근이다. 공천 내가 된다. 이러고 다니니까 이 총선 공포증. 네. 공천 공포증에 에이 하고 반발해서 나는 가표를 던진 것 기권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야. 지금 130. 최소 30일 예. 최대 38 예. 명의 반란표가 나오니까 던진 사람도 당황하는 거예요. 놀랐을 것이다. 예. 이건 이러다 당 깨져? 깨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어제도 제가 그 대표적인 비명 의원하고 점심을 하면서 2시간 동안 열변을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 그러면 가표 찍었냐? 나는 절대 부표 찍었다.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오히려 2차 이게 나오면은 그렇게 가표를 더 던질 거다라는 분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오히려 더 단결해서 부표를 다 던질 거다. 네.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계속 당내 갈등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 혁신위가 당원 여론조사를 당무감사에 반영하자 뭐 30%인가 그 안을 지금 내놨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또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는 예. 당의 혁신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해야죠. 네. 그렇지만 민주당이 지금 개혁 혁신할 것은 노동 등 3대 개혁, 민생, 대북 문제 등에 대해서 열중하는 겁니다. 네. 저는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가 출범하면요. 여러 가지 공천 룰을 만들어가는 또 혁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분란이 나옵니다. 저는 혁신위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혁신안도 네. 지금은 내놓지 마라. 지금은 단결할 때다. 지금 단결이다. 예. 분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좋은 혁신도 분열을 막는 혁신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무엇을 반영한다? 현역 의원을 어떻게 한다? 하면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단합이 가장 중요한 데다 이렇게. 그렇죠. 예. 저는 그것 때문에 분당을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당으로 그렇죠. 했었으니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당 대표 경선에 네. 세게 붙었어요. 맞습니다. 룰을 변경해서 제가 0.7% 졌어요. 네. 3.7%. 네. 그렇지만은 저는 승복을 했고 또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 저는 그 혁신 소리를 지금 총선 전에 하면은 분당됩니다. 하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는 조국 장관이 그때
대표님이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자기가 수석 부위원장으로 돕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감이죠? 혁신위원장을 맞습니다. 예. 수락하면서 저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마라. 지금 혁신을 꺼내들면은 공천 공포증이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잘못하면 분당한다. 분당이 될 수 있다. 예. 그 분당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네. 오늘 한번 전화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전화를요? 절대 예. 공천 혁신하는 준비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도 하지 마라. 지금 잘못하면은 민주당이 친명 비명 공천 공포증까지 오면은 분당의 길로 간다.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권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3.1절 기념사도 한번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본 협력 파트너다. 또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준비를 못했다. 국권 상실했다. 그 부분요? 아니 저는 제가 그 평가를 했어요. 이건 마치 일본 총리의 기념사 같다. 제 결론이 맞은 게 그 결과를 두고 일본 국민은 웃고 우리 국민은 화내고 네. 일본 언론은 환영하고 우리 언론은 비판했다고 하면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대통령실에서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어쩌고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반성도 하지 않는 거야.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3.1절 기념사를 보고 일본 국민은 웃고 우리 국민은 화낼 수 있습니까? 일본 언론은 환영하고 네. 우리 언론은 비판하고 이것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그걸 다 고치고 막 수정해서 했다고 하긴 하던데요. 그리고 외교 글쎄 대통령께서 방향이, 예. 대통령께서 밑에 예. 참모들의 책임보다는 내가 했다 하고 나선 것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은 누구나 화를 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보편적 가치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네.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안 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입니까? 그것을 무시한 채 미래로 갑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정신으로 간다? 거기에도 그러한 것이 통찰하게 반성한다고 오부치 선언 그렇죠. 네, 나와 있어요. 오부치 수상이 제가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네네. 일본 대중문화를 과감하게 개방해 준 사람입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에 의거해서 움직였지만은 네. 이런 식민사관, 역사관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경제 관련해서 특히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으로 우리 기업 또 압박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영업사원 1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쏟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 민생 경제예요. 자, 미국과 중국 갈등에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면은 한국 러시아 관계도 어떻게 돼요? 그런데 미국이 심해도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반도체 보조금 주고 초과이익 가져가고 10년 내내 중국하고 하지 마라. 지금 현재 1월 달에 127억 달러가 적자됐고 2월 달에 53억 달러입니다. 네. 두 달간에 180억 달러가 무역 적자인데 이것은 외환위기 때 1년간 130억 달러가 적자난 이후 25년 만에 최고로 높은 거예요. 거기다 물가는 올라가죠. 미국 이자는 또 올라가죠. 예. 그럼 우리도 따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보,
외교의 가치 기준은 한미 동맹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편중 외교를 하면 안 돼. 미국은 일본 보십시오. 미국 3.1절 기념사도 저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했다. 미국은 환영하잖아요. 예, 적극 뭐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돼요. 중국을 무시해버리면 되겠어요? 중국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연합인포맥스 손재규 네. 국제 선임 기자가 보도한 바에 의거하면은 중국 외무성이 우리 한국에 대한 발언들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는 까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버림받고 중국에서 버림받으면 우리가 어디다 물건 팔아먹어요? 이 수출 적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영업사원 1호가 할 일이 이겁니까? 그 말씀을 안 하든지 하려면은 국익을 위해서 미국하고도 잘해야 되지만은 중국이나 다른 외교를 잘해달라. 네. 이렇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킹 여기서 마무리를 왜 하겠습니다. 빨라요 이렇게? 아니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뭐 다 다뤘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이 광고는 당신의 비즈니스 멘탈을 키워줍니다. 회의 전 3번만 되뇌세요. 팀장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당신의 멘탈 당당해지리라. 비즈니스 멘탈웨어 브레인우드. 보현 씨는 어때? 팀장님, 제 생각이랑 똑같으세요. 그치? 벌써 12년째 서비스 개발에만 올인하는 성조에서 가입 즉시 명품 가전 레디하고 쓰세요. 골프, 크루즈, 어학연수 레디하고 쓰세요. 납입금을 그때그때 레디하고 쓰세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준비될 때까지 대명 I'm ready.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의 드피아. 나이스 데이. 나이스 파크를 이용하면 좋은 하루가 됩니다. 나이스 트립. 전국 어디에서든 나이스 파크를 만날 수 있죠. 나이스 파크. 주차 사업은 나이스 파크라는 거죠. 뭐라고요? 나이스 파크. 24시간 스마트 주차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주차 사업 선도 기업. Have a nice park. 하나만 기억해요. 1522. 앞번호도 뒷번호도 1522. 대리운전 1522. 1522. 1522. 하나만 기억해요. 1522. 대리운전 1522. 경기도의 의장 염종현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경기도의 자연에서 가장 다채로운 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른 들녘 온통 올라온 나물에 바다에서 건져 올린 생선을 더해 경기미로 밥을 지어 한상 차리면 봄 기운 가득 머금은 경기도가 펼쳐집니다. 기대와 설렘이 있는 행복한 일상,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남희석입니다. 퀵 배달을 하는 강순호 씨는 주문서를 보고 갸우뚱했습니다. 삼겹살, 부탄가스, 종이컵, 소주 1병, 그리고 번개탄 1개. 배달 물건을 전달받는 주문자는 안색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 수상한 주문이 마음에 걸렸던 배달원 강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119 대원들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주문자는 이미 가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조치를 받고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아동학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학대 가해자는 친부모가 70% 이상이고 정서학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21년 정인이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인식이 강화됐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 내 교육 및 양육 등을 이유로 집안에서 이뤄지는 학대 상황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감소하고 있는데요. 닫힌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만이 문 뒤에서 고통받는 학대 아동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시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시가드 닥터필러.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매주 금요일 당대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표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처음 뵙는다고요. 네. 저 당연히 많이 이렇게 봤을 건데 이 의회가 다르네요. 아니요, 저는 현역이 지금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18대 19대를 했었고, 예. 전 이제 정치 시작한 새내기고 예. 선배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에서 만약에 못 뵈면 사실 잘 못 뵈잖아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오늘 좋은 토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이야기인데요. 이제 과거사 얘기가 안 하고 협력 파트너 이렇게 규정을 해서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정명 최고위원님부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에서 좀 비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야당의 비판은 비판이 아니고요. 네. 그 맨날 이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꼬투리다. 또 꼬투리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외교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끼어 있는 일본과 중국에 끼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바탕에 말씀을 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제가 좀 찾아봤어요. 3.1절 기념사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네. 예.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2005년도는 한일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있어요. 우리에게 국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 정세에도 말로는 민족 자결에 대의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힘에 의해 좌우되는 제국주의 질서였습니다. 이런 취지로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이 또 꼬투리 잡으면서 무슨 친일파냐 이런 얘기를 또 시작하잖아요. 네. 이제는 너무 하도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지금 아주 강하게 식민사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도 좀 비슷했던 것 같긴 합니다. 길이 차이는 좀 있었다고 하지만 그분 양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도 지금처럼 과거사를 지우면서 일본에게 이렇게 굴복하는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저는 일본이 이제 협력하는 파트너로 그러니까
지위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네.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것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다. 전 이 부분을 좀 크게 봅니다. 예. 이게 뭐냐면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문제다라고 하는 정말 이게 식민사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거고 근대화를 일으킬 우리는 힘도 없었고 나라를 끌고 나갈 힘도 없었고 너무나 무능했기 우리나라 전체가 다 무능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는 너무나 정당했다. 그러니까 성폭력을 당해도 아니면 다른 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문제지 왜 그거를 힘으로 당해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당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형태의 발언인 거예요. 저는 이걸 듣고는 저는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늘 되뇌이는 얘기인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사를 지우려면 제대로 된 반성 사과라도 한마디 받아야죠. 일본이 우리에게 진심 담긴 사과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하다못해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역사 교과서를 왜곡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일본 전체의 문제라기보다 네. 일본의 그런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정치권에 대해서 저희는 통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파트너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파트너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외교는 저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지 네. 무조건 굴복하는 게 외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일본에 그렇게 엎드립니까? 물론 미국과의 관계가 있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입장을 낸 것처럼 미국이 보기에는 일본과 한국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 염원을 받아서 우리는 오히려 일본에게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먼저 시작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풀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 대한 것도 어느 하나 해결한 게 없고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어느 하나 해결한 게 없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문제, 지금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어느 하나 일본이 해결한 게 없고 아니면 우리 정부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지금 네.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서 모든 건 다 지워주겠다? 파트너로 가자.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행동합니까? 뭐 이렇게 굴욕적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예. 보세요. 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예. 저기 보세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우리에게 국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힘이 없어. 그러면 피해자의 성폭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네. 자승자박이에요. 그다음에 세계 정세도 말로는 민족 자결의 대의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힘에 의해 좌우되는 제국주의 질서였다. 그럼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성폭력은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그 기준 그대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용하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똑같은 얘기가 그렇죠. 나왔을 예. 것이다.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랑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가만히 있었던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식민사관 무슨 친일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이건 사람으로서 이렇게 꼬투리 하면 안 될 잡는 것 거다,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꼬투리 거죠? 잡는 거죠. 아니 저는 늘 일관성이 좀 있어라. 네. 이렇게 민주당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일관성이 너무 없잖아요. 자기네 편한테는 전혀 그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네. 꼭 상대편에게만 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생각한 건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창가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죽창가를 들자고. 네. 맨날 친일 프레임 씌워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짧게 이제 하고요. 내용은 계속 그러니까 우리 평행선이 될 것 같아서요. 예. 전 최고위원님께서 부분만 따서 확대하는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인신 우리가 공격은 안 하시면 파트너를 되겠어요. 같이 네. 가자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관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과거사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앞에 갔던 거죠. 하고 뒤에 그게 들어왔다는 그리고 거예요? 우리가 그때 힘이 약했다는 걸
걸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침략하는 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네. 그 당시 우리 상황을 얘기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걸 모두 없앴던 거잖아요. 그냥 우리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문제가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그렇게만 짧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아유, 3.1절 그 그런 기념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기본적으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무런 중에 내용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국민 중에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니까요. 마치 분노하는 거는 민주당만 분노하고 국민의힘은 분노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식의 수준 낮은 정치는 하지 말자. 기념사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십시오. 드리는 사람들이 거고요. 다 의아해하고 뭘 있습니다. 의아해요? 민주당만 일본에 의아해하고 대해서 있는 그 거지. 과거사 문제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 어느 하나도 지적하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 입으로 얘기해야지 자기 얘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그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조국 장관 같은 그게 거. 무슨 다른 그건 이제 뭐 맥락이 연관이 됩니까? 자, 요 얘기는 사실은 뭐 이 정도 하면 뭐 그래도 주장이 다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판단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 같고 다음 얘기는 이 정순신 변호사 학폭 논란인데 이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정명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방 인정하고 사과하고 본인이 사퇴했잖아요. 네. 우리는 적어도 잘못하고 인정하고 사퇴해요. 금방 사퇴했다. 네. 예. 그리고 우리는 무슨 순신수호대 이런 거 안 해요. 아, 조국 소대 말씀하시는 네. 근데 건가요? 지금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인정 안 하죠. 본인도 인정 안 해. 민주당 의원들도 인정 안 해.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조국 수호대를 만들어요. 네. 그 집회까지 해요. 조국을 지키자고. 네. 그리고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도 인정 안 해요. 재판을 받고 선고가 났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이런 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인들 좀 흠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학폭 논란 계속 좀 진행 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얘기하고 네. 있는데 갑자기 조국 장관 건을 꺼내오는 건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저 얘기를 할까라는 안타까움이 제가 들 정도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한 핵심은 검증 실패입니다. 검증 예, 실패. 예.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사검증단을 왜 법무부로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하겠다고 네.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검증단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겁니까? 아니면 검사면 무조건 오케이 그런 인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몰랐다 이 얘기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정순신 당시 검사가 중앙지검의 인권 검증단이었나요? 인권 감독관을 했을 겁니다. 네, 인권 감독관이었죠. 2018년. 예. 그 당시에가 아들이 학교 폭력 문제로 전학 조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부당하다고 하면서 사법연수원생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분을 담당 변호사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같은 중앙지검에 있던 차장 검사가 바로 한동훈 검사예요. 중앙지검장이 그때 윤석열 검사였고 그리고 지금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이 정순신 당시 검사와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몰랐으면 누가 압니까? 그 인사추천 관련해서도 보면 대통령 인사기획실도 얘기하지만 1차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고 2차 검증이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인데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어쨌든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 있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에도 검사 출신이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검사 내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알았을 만하거든요. KBS에서 대대적으로 특정 검사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검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어느 검사야? 누가 그러는 거야? 그걸 확인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 정순신 당시 검사가 인권 관련해서 있는 사람이었으면 더더구나 알만했던 건데 그때도 몰랐다. 또 지금 추천하면서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인사검증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다. 해체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 한마디 했으니까 사과 한마디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검사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집단이다라는 걸 이번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검증 실패 그리고 사과하지 않는 거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인데요. 네. 민주당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요. 이재명 끝까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검찰 아무리 공격한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소용없는 얘기고요. 네. 그 핵심은 그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몰랐냐 안 몰랐냐를 갖고 민주당이 문제를 삼는다면 네. 그건 추측일 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고도 했다? 그러면 사퇴 안 하겠죠. 지금 모르고 했으니까 본인이 지금 사퇴한 거잖아요. 사퇴한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사퇴가 네. 핵심이죠. 그거를 네. 대통령실이나 뭐 알았다면 그 인사검증단이 그걸 알았다면 알고도 했다면 뭘 사퇴를 시키겠어요. 네. 근데 지금 모르고 했으니까 사퇴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랐냐 안 몰랐냐 이거 갖고 또 꼬투리 잡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뭔가 드러났을 때 여기서는 사퇴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잘못을 했다고 실수했다라고 다 느끼니까 지금 다 사퇴시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과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사과를 하면 사과는 본인이 했죠. 아, 본인이 한 거니까. 본인이 했잖아요. 또 경찰청장도 사퇴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됐지. 또 이제 뭐냐면 민주당은 만약에 1절에서 우리가 뭘 하면 네. 그다음에 또 2절을 노래 불러요. 또 2절 하면 또 그다음에 3절 해라 이래요. 3절이 끝나면 4절 해라. 예. 맨날 이게 민주당의 수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1절부터 처음부터 얘기한 것은요. 인사 검증 실패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걸 왜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인사검증단은 왜 필요합니까? 그 많은 검사들을 거기 왜 파견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인사검증하는 사람들은 왜 거기 그 자리에 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인사검증 실패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죠. 왜 항상 꼬리 자르기만 하십니까? 12구 참사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만 하고 네. 이 건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만 하고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특히나 다 그 사람들은 검사들이죠. 그분들은 단 한마디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이 정순신 검사라는 분의 그 아들이라는 분이 했던 얘기들을 보세요. 예. 검사는 판사들 잘 알고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지 않았다고 네.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도가 됐습니다. 예. 네네 검사는 다 뇌물받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무조건 재판 승소한다. 그래서 그 사법연수원생 동기인 판사 출신을 그렇게 했던 건지. 그러니까 이런 저는 최근에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검사분들은 정말 그 어떤 철저한 성 속에서 갇혀 살았던 게 아닌가. 세상 물정 모르고. 그래서 이런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래서 예.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되겠어? 하다가 여론이 뜨거우니까 뜨거워하고 그냥 꼬리 자르기 형태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그 아들이 평소에 주변에 한 얘기들을 보면 이 검사 집단들이 물론 모든 검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특수부금 검사 집단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훤하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조국 예, 예. 전 장관에 대해서 먼저 조국 장관 말고는 할 얘기가 없죠. 인정을 하라고 해야 네, 돼. 조국 민주당이 장관 말고는 할 과거에 얘기가 했던 없어요. 거가 네.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요. 민주당은 제발 좀 일관성 좀 있으라고 좀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금까지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인정 안 하는 집단은 지금 누구예요? 본인들이에요. 민주당 재판을 받고 스스로를 있잖아요. 생각해야 돼. 재판을 받으면서까지 김기현 인정 안 대표다 해요. 아니면은 다른 재판을 분들은 받는 이 알겠습니다. 과정까지도 인정을 안 김건희 해요. 여사나 아니면 최은순 장모님이나 제대로 수사라도 받으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재판받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십니까? 아니 재판까지 오면서까지도 인정 안 하는 아니 분이라니까. 재판 받으면서 지금 유죄 여부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네. 얘네 조국 보세요. 장관 얘기밖에 할 얘기가 재판에서 없습니까? 1심 선고가 나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금 잘못을 인정하지 대부분 다 않고 무죄를 받았죠. 그리고 뭘 그 대부분. 무죄 건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얘기는 요 정도만 하고요. 아니. 예. 예. 지금
대학 입학에 관련해서 서류 위조됐다는 거 다 지금 선고가 났는데도 네. 그것도 인정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사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 보고 몰랐느냐 알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사과해라고 여사 말할 수사나 수가 받으라고 있겠어요. 하세요. 알겠습니다. 최우수 장모님하고. 자, 요거는 요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할 말 없으니까 네, 또 알겠습니다. 무슨 김건희 여사 무슨 얘기만 하면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자, 다음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지금 선거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얘기보다는 당대표 얘기를 좀 하면 지금 계속 쟁점이 되는 게 김기현 후보 지금 울산 땅 의혹 이게 민주당까지 지금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여기 양 의원님께서 또 처음 제기한 좀 의혹 사안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양 의원님이 처음 어떻게 이걸 알게 되신 겁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커질 거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로 도전하면서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울산 지역의 정치인 정도였죠. 제가 울산의 협력 의원입니다. 네. 저희 당에는 이제 험지나 이렇게 어려운 곳에 협력을 하는 의원들 배정을 하게 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 지역을 자주 다니면서 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그 부동산 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뭐 땅 투기 얘기만이 아니라 네. 토착 토건 비리 얘기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KTX 울산역 역세권하고 그러니까 그 부근을 연결하는 그 도로권인데요.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게 S자로 이중으로 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위에 그 역세권 지역이랑 밑에 지역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건데 연결하는 거를 오른쪽으로 휘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휘어서 도로가 위험하게 예. 나 있는 노선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휘어진 이유가 김기현 그 당시 의원이죠. 그 땅을 지나기 위해서 휜 게 아니냐라고 다들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저는 그 증거를 찾아야 했기에 당시 울산시에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 노선을 정할 때 용역을 했던 자료를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하 1층을 뒤져가지고 찾아냈죠. 뭐 자료를 찾았다고요? 찾아낸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 노선을 정하는 걸 공무원이 그냥 자의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럼 보통 도로 노선을 정하는 외부 업체에다가 먼저 자문을 구합니다. 용역 보고서를 받아요. 네. 그러면 그 업체가 여러 가지 정리를 다 조사를 해가 분석을 해서 노선을 1안, 2안, 3안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울산시랑 협의해서 최종 노선이 정해지는 겁니다. 네. 근데 1안, 2안, 3안을 정한 그 노선 어느 하나에도 네. 김기현 땅을 지나는 노선이 없었어요. 아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노선이었고 대부분 직선으로 약간 안에 안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약간 휘어져 있는 정도였지 그 거기를 전혀 지나지 않는 노선이었는데 네. 중간 보고 착수 보고를 하고 중간 보고로 넘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울산시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 노선이 휘기 시작합니다. 예. 옆으로 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김기현 후보 땅 끄트머리를 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중간 보고를 한 번 더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김기현 땅 후보를 지나는 아주 휘어지는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휘어지는 노선이 기본 노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지금 그 한 당시에 거네요. 이제 김기현 후보는 국회의원이었고 같은 당에 울산시장이 있었던 거고 네. 나중에 울산시장이 김기현 후보의 남구울 국회의원이 되고 또 김기현 후보는 울산시장이 되죠. 박맹호 시장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땅을 그럼 구매했을 때가 어땠냐 네. 이거 보면은 울산시 고문 변호사였어요. 고문 변호사였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엔 1년 전에 땅 구매하기 1년 전에 울산 역세 그러니까 KTX 역을 그러니까 유치하는 운동 문제가 된다. 예,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게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김기현 후보는 이걸 해명하면서 내가 땅 살 때는 그런 움직임 전혀 없었고 뭐 그쪽 노선도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신경주역이 확정이 되면서 이쪽으로 KTX 역으로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보였고 그런 게 확인이 됐던 때였던 거죠. 지금처럼 뭐 당 내부에서도 이제 다른 후보들이 한기현 후보나 주장을 하지만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다 김기현 후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정명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네. 하도 뭐 이제 물어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저도 이제 당원들을 만나니까 얘기를 많이 해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판사 출신 제 남편하고 이걸 좀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또 정명채 의원님 검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 네. 그랬더니
이거 완전히 민주당이 또 시작한 거예요. 아 시작했다는 거는 또 네, 이게 뭐 또 거짓 거짓말 뉴스로 또 그런 거짓 거예요? 시작해 보세요. 이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 다 들으면 결국은 이 말이거든.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결국은 울산시가 특혜를 줬다. 김기현에게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김기현 의원이 딱 내정됐을 때 네. 그날 압수수색해요. 경찰이. 음. 다 턴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 뒤로 39번을 압수수색해서 다 털어요. 그러면 누구를 결국은 압수수색했는데요? 아니 조용히 아니, 하세요. 누구를 나는 들어보고 적어도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알겠습니다. 들었어요. 다 네. 들어보고 끝까지. 시간이 얼마 네. 누구를 그럼 압수수색했는지. 보세요. 네. 뭐 김기현 그 후보 개인과 김기현이 아닌 사람들하고 압수수색 그게 분리시켜서 얘기하는데 그게 또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울산시를 압수수색하면 이 자료 다 나오겠죠. 네. 울산시가 특혜를 줬다는 게 핵심이니까 무슨 김기현을 압수수색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울산시를 압수수색을 예. 했는데 네. 그럼 울산시를 다 KTX 역에 털었는데 대한 네, 게 좀 답 아니라. 들어보고 말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예. 지금 네. 예의를 네,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고 울산시를 하겠습니다. 예.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결국 이걸 못 찾아낸 거예요. 39번이나 했는데도. 네, 39번. 네. 네. 그러면 그 당시 송초로 울산시장이 당시 됐잖아요. 민주당의 울산시장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을 떨어뜨리고 네. 송초로를 당선시켰잖아요. 네. 지금 그것도 수사 중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초로를 당선시켰으니까 송초로가 이제 드디어 울산시장이 됐어요. 그러면 김기현 죽이려고 다 털었겠죠. 그 시장 당시에 문재인 네. 정권 당시에 지금 대통령의 권력 그다음에 울산시장인 송초로의 권력 그 가지고 만약에 이 땅에 문제가 있었다면 찾아냈을 것이다. 당연히 찾아내고 김기현 죽이려고 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건 뭐냐? 없는 것이다. 큰 없는 문제가. 것이다. 예. 근데 법적인 문제가 이제 없을 와서 것이다. 지금 예. 황우나 뭐 이런 민주당 부분들이 지금 우리 양 의원님. 양 의원님도 그러는데 뭐 네. 김기현에 대해서 압수수색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지금 1분 정도 남아서. 울산시를 지금 탈탈 정미경 털었는데 나오지 최고위원님께서 않으면 내용을 안 제대로 나오는 모르시니까 거죠. 상대방을 거짓말쟁이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용 다 김기현 후보는 한 번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이 압수수색 건은 저렇게 김기현 거짓말을 형제들의 하면 안 되지. 아파트 예. 개발 비리에 관련한 압수수색이었고요. 김기현 후보와 관련된 사업체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무마시켜 버렸어요. 예. 그래서 김기현 후보와 아니 문재인 가까워지는 정권의 검찰인데 누가 무마를 지금 시킵니까? 예의 얘기하십니까? 예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분 그러니까 남았으니까 김기현 예.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김기현 후보의 39번 있었어요. 가까이 가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검찰이 단 한 차례도 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20초씩 얘기 듣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아주 쟁점이 크기 때문에 아마 두 분 평행선인 것 같은데 결국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평행선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진상조사단을 만들고 뭐 지금 TFT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예. 하잖아요. 민주당은 좀 정신 차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이나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그거 자세히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양 의원님도 한 김기현 30초. 예. 후보가 당대표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토착 토건 비리, 개인 비리들 의혹들이 많습니다. 네. 그때 보따리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대표도 뜨겁게 포를 날렸는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또 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양효원영입니다. 당신의 퇴직